스타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댈 위해 만들었죠. 맛 좀 봐, 촉촉해 보여. 오늘은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인데요. 고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2일 되던 지난 11월 24일 절친이었던 구하라 씨가 향년 28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를 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이끈 K-팝 대표 걸그룹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히트곡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안무도 많았고요. 2016년 그런데 팀 해체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던 가수였어요. 일본에서 특히 솔로 가수로 활약을 하면서 팬미팅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았었고 사망 직전까지도 일본에서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터라 사실은 더욱더 충격이 컸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구하라 씨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요, 그 구하라 씨의 지인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구하라 씨 집에 찾아갔다가 발견을 했고 이후에 이제 소방 당국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구하라 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네.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도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다 공통된 반응은요. 그러니까 울음도 나지도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그냥 아니지? 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만큼 그 상황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셨던 것 같고요. 그 2주 전에 또 구하라 씨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보고 싶다고 하고 뭐 힘내라고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못 달려나갔어요. 밤 늦은 시간이라.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그 마지막 통화여서 계속 마음에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구하라 씨가 사망 전까지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징후가 있었을까요? 지난 5월에 이제 자신의 SNS에 안녕이라는 글을 이제 남기고 그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다행히 구조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의식을 잃어서 매니저가 발견하고 병원에 바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의식을 되찾은 구하라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걱정을 끼치고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최근에 너무 괴로웠다라고 심경을 전하면서 이제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말했었는데 사망 전날에도 이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망 전날 침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사진과 함께 잘 자라는 멘트로 SNS에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의 93% 정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뭐 미안하다거나 혹은 뭐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메시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과 무슨 식사를 한다거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의 사람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전에도 여러 신호들 우리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조금 더 세세히 살펴주지 못한 뭐 이런 안타까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계 활동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구하라 씨가 일본 활동을 계속했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거는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진. 그 남자친구인 최 씨가 구하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 쌍방폭행이라고 하면서 서로의 다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까지 SNS에 올리고 이 일이 일파만파 번지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정말 화가 났던 거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정말 그 치명적일 수 있는 사생활 동영상 문제까지 이제 불거졌잖아요. 그 과거
남자친구였던 최 씨가 이제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구하라 씨가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막 비는 그 CCTV가 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보는 저도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 씨가 영상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당시 한 연예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시도한 것까지는 사실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결국 구하라 씨는 지난해 9월에 최 씨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가 터진 것만 해도 너무나 부담이고 압박인데 증인으로 또 재판장에 가야 된다라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자 연예인한테 너무나 가혹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유명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거기에다 또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는 건 또 얼마나 더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가 협박, 강요, 상해, 재물 손괴 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구하라 씨가 항소를 했고 최 씨도 항소장을 접수를 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불법 촬영이 아니더라고 해도 본인이 그걸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악질적이지 않나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이 된 건데요. 이 촬영물이 엄밀히 말해 지금 말해서 이게 몰래 찍었다거나 불법적으로 찍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서 이게 만들어진 동영상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런 사적인 모습을 담긴 동영상을 누군가가 외부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얼마 전에 막 제 턱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그냥 구하라 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냥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제 등기부등본 올렸어요. 근데 왜요? 재산 상황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재산 상황을.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사생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일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남자친구였던 최 씨는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네,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최 씨의 SNS를 보니까 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최 씨가 구하라 씨와 법적 공방을 벌였을 때 그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동네에서 이 미용실을 오픈을 했었었는데 파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최 씨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월요일 날 미용실을 갔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구하라 씨의 비보와 함께 현재 항소심이 접수된 최 씨의 재판에도 이목이 좀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라 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인데요. 한 현직 판사는 구하라 씨가 1심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남긴 진술까지 모두 2심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하라 씨가 지금 피해자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하라 씨한테 이제 달린 악플들이 좀 심한데요. 불쌍한 척 하기는 제정신이 아님. 양심이 있으면 찌그러져 있어. 역시 연예인이야. 관심 끄는 건 대성공이네. 조용히 좀 살아. 이런 내용들이 달렸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악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구하라 씨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구하라 씨한테 악플이 달릴까? 그거를 아마 구하라 씨가 저는 다 읽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를 했고 특히 이 사건 이후로 우울증이 더 깊어졌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구하라 씨가 되게 인간적인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글을 남겼어요. 생전에.
한 번쯤은 예쁘게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호소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 다음에도 바뀌지 않으니까 나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선처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하라 씨요. 단 한 번도 고소한 적 없습니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은 했지만은요, 행동을 옮긴 적이 없다는 게 본인 자체가 그 소송을 이어갈 만한 여력이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과도 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또 한번 내가 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아마 자신이 갖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한 게 30살이었더라고요. 네. 30살일 때였는데 저의 정체성을 알고 있던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하고 뭐 그 협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고 뭐 이랬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저도 이제 나쁜 선택을 할 뻔도 했었고 뭐 그걸 잘 이겨내서 오히려 저는 기왕에 뭐 내가 죽음도 생각했는데 커밍아웃을 뭐 못할 이유는 없다 이래서 저는 이제 커밍아웃을 선택을 했는데 그냥 곰곰이 저를 들여다봤는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었는데 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악플 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지금은 정말 심하죠. 그리고 개인 SNS에 찾아와서 그렇게 무더기로 다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 악플러들은 되게 연예인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심한 악플을 단 것도 아닌데 그럼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정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 모습을 참 보이고 구하라 씨가 극복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더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인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아마도 친자매처럼 지내던 설리 씨의 죽음이 구하라 씨에게 무언가 굉장히 좀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정말 친했죠. 네. 예. 그때 이제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구하라 씨가 SNS 통해서 이제 영상 편지를 이제 설리 씨한테 보냈었어요. 설리야, 언니가 일본에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해. 그곳에서 정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 그래서 당시 이제 팬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하라 씨를 너무 걱정하니까 이제 팬들에게 저는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설리 씨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 라고 해서 조금 안심을 했었는데 팬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설리 씨와 구하라 씨가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충분히 이게 연쇄작용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자기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혹은 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 때 자기와 그 사람을 좀 어느 정도 동일시하면서 따라서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그 최 씨라는 전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면서도 아마 그 마음에 뭐 아주 큰 덩어리 하나하나씩들이 아마 무너졌을 거라고 이제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구하라 씨를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괜히 TV를 보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슬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연락이 와요. 정말 그냥 일반인 분들인데도 같이 상실감에 빠져서 굉장히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죠. 예. 외신도 이 구하라 씨 소식을 굉장히 무겁게 다뤘는데요. 그 미국 CNN 같은 경우는 K-팝 스타 구하라가 숨진 사건은 악플로 인한 극심한 압박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K-팝 스타들은 엄청난 중압감을 받고 있다. 연예인들은 실생활을 통제받고 줄곧 악플에 시달려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을 보세요. 대부분 누구죠? 아이돌 가수들이에요. 종현, 설리, 그리고 구하라까지요. 10대 시절에 남들과 같이 뛰놀아야 될 나이에 연습생 생활에서 숙소로 모든 거를 통제당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요. 몸만 자랍니다. 그들은요. 그 전까지는 휴대폰도 사용을 못하게 휴대폰도 다 뺏겨요. 그런 친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 이제 스타가 됐으니 너희 마음대로 딱 풀어놨을 때 그때 본인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우림의 김유나 씨 같은 경우는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미성년자 데뷔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극단적인 뭔가 악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흔들리거나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뭐 감기에 대해서도 어떤 면역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 있고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회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활동만 했던 친구들은 특히나 그 면역 체계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케어를 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제 큰 기획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 악플 문화가 이게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유독 심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심하거든요.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는요. 댓글 한 7천만 개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결국 댓글창을 폐지를 했어요. 이유는 여성과 흑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더 심하다고 느껴지냐 이 이유는요. 저는 또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 게임처럼 해놨습니다. 기뻐요, 슬퍼요, 훈훈해요, 다음 기사 원해요. 그리고 좋아요. 엄지, 내리고 이게 뭐냐. 일종의 게임이고 그 안에서 편을 가르는 거거든요. 최소한 방식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댓글창 안에서 놀면서 자기의 의견을 하나의 흐름처럼 만들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에요. 각자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나는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걸 통해서 나 스스로를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면 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하건 뭘 하건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규정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 당연히 악플에 더 많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그 악플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인터넷 실명제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포털 사이트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1%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요. 이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좀 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앞으로는 고소하면은 그 변호사비가 더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더 비용을 더 내는 실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어떤 심정으로 무리를 해서까지 고소를 하는 일부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소를 해도 오히려 그 연예인이 또 악플을 받아요. 왜 뭐 그런 걸 가지고 고소를 하냐. 아직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많이 안 바뀌어서 어떻게 연예인이 일반인을 그런 별거 아닌 일로 고소까지 하고 그러냐. 참 마음이 넓지 못하다라는 식의 어떤 비난을 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설리 씨 그리고 구하라 씨, 종현 씨가 이렇게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연예인들이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법적인 처벌을 하고 더 이상 용서해주지 않아도 이제 대중 정서가 아 그래 그럴만해 이젠 악플러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법적 대응을 연예인들이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명의 별이 또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한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14년간 올가매온 빚 69억 원을 대부분 갚았다고 고백한 이상민.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와 채권자들의 기묘한 관계는 굵직한 연기로 주목받은 연기파 배우 이성민. 그가 쪽방에서 배고파 운 사연은 TV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명품 배우 김성균. 그가 영화 개봉 전날까지 막노동을 한 이유는 1년에 50억 번다는 래퍼. 그의 통장 잔고는 6원. 외상값 4천만 원을 안 갚고 연락 두절한 이유는 스타들과 돈에 얽힌 이야기. 지금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1년 수입이 50억 원이라는 한 스타가 4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피소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평소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터라 더 논란이 됐다고 하죠. 네. 1년에 50억?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저기 가방 안에 귀금속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번쩍번쩍하다. 되게 비싼 시계인데. 외제차가 굉장히 금액이 높은 차들이죠, 저게. 돈은 뭐 1,000만 원, 그 몸에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뭐. 네, 논란의 주인공은 부자 래퍼죠. 바로 도끼입니다. 도끼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은 래퍼인데요. 300여 개가 넘는 곡을 만든 다작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래퍼가 한 해의 수익으로만 무려 50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내가라는 곡을 통해 만들기도 했습니다. 웃기니까 가능하죠. 예. 망할 일도 없거니 와서 사망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난 할 수 있지란 작은 생각 하나로보다 10일 보란 듯이 자왔으니. 그러면 슬리피가는 뭐 없나요? 여기 50억이나 벌고 있는데 참 다작 좀 하세요. 다작 좀. 50억.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는데도 안 되나요? 이게? 얼마 전에 또 나왔는데 가슴 제목이 아프게 왜 뭡니까? 그래요? I'm fine. I'm I'm fine.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했잖아요. 난 안 괜찮아야 되는데. 헝그리로 하세요. 헝그리로. 모든 게 변했죠. 사람들은 내 생활고를 걱정했죠.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 어쨌든 그 도끼 씨가 1,000만 원이면 나는 그냥 한 달 밥값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아니 그러면 4천만 원이면 도끼 씨한테는 4달의 그 밥값인데 그걸 왜 안 갚느냐라고 하시는 그 대중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도끼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주얼리 업체 A에서 총 7가지 품목을 외상으로 가져갑니다. 반지, 목걸이, 시계 등등이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2억 4,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도끼가 이제 4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올해 8월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해요. 이에 지난 10월 30일 A사는 도끼의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주얼리 업체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A사가 외상값,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요구를 하니까 도끼가 미국 수입이 0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도끼가 2번 정도는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지급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또 도끼가 이 A사에 미국 수익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면 이게 횡령이 되니까 일단 4월 미국 투어랑 광고 모델료가 지급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또 지급을 미뤘다고 합니다. A사의 주장이죠. 자, 이러면서 도끼가요, A사의 본인의 통장 잔고를 공개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얼마나 중요했죠? 뭐 돈이 많나요? 너무 많은. 도끼 씨야 뭐 돈이 워낙. 그러니까 차라리 6억 60억이었으면 덜 놀랐을 텐데 상대가 도끼지 않습니까? 6원이었습니다. 6원. 근데 이게 뭐 미국 계좌에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랬겠죠. 그렇겠죠. 설마. 슈퍼카가 몇 대나 돼 있고 정말 비싼 그 귀금속이 정말 많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통장 잔고가 6원이다라는 거는 정말 믿을 수 없을 그런 소식인데 이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진짜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로 남은 잔고가 6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끼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주장이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나만 갖고 있는지 여러 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현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실 본인이 변제 의무가 있으면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본인의 재화를 이렇게 현금화 시켜서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도 모두 없이 정말로 손에 쥔 게 6원뿐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총 외상 금액이 원래 2억 4,700만 원이었다고 하면 2억 정도는 변제를 했고 4천만 원이 남은 건데 지불할 의지가 아예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끼 씨나 그 소속사의 입장은 추가로 나왔나요? 네, 도끼 측이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도끼 측이 얘기한 거는 그 A사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이 도끼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해당 금액을 지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그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 A사는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도끼 소속사가 정확히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어떠한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완전한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주얼리 대금의 변제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도끼 개인의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A사는 소속사 측에 이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오히려 좀 사건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사가 그럼 소속사에 소송을 걸었나 보네요. A사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도끼 소속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끼 역시 소속사와 얘기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소속사와 함께 변제했다는 거,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소속사를 통해 구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를 했고 또 양측 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억대의 빚더미에 올랐었지만 그 빚을 청산하고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스타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에 성공한 스타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소개할 분은요, 빚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입니다. 빚의 아이콘이다라고 불릴 정도의 연예인인데요. 최근 14년 동안 무려 69억 원에 가까운 빚을 거의 다 갚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가수 이상민 씨. 아, 이상민 씨. 이상민 씨 어떻게 보면 빚 때문에 더 빛나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상민 씨는. 네, 이상민 씨는 1994년에 룰라로 데뷔를 해서 1995년에 날개 잃은 천사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때 룰라 활동 당시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셨다고 해요. 와, 대박이다. 25년 전에 1,000만 원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방송국 회당 출연료가 20만 원, 25만 원 뭐 이랬어요. 맞아요. 와. 특히 가수들은 아마 음악 프로 나와도 10만 원 초반대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상민 씨는 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겠죠. 이상민 씨는 가수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도 굉장히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잖아요. 뭐 컨트리곡을 결성을 했고 뭐 샵의 음반 제작을 맡아서 대박이 났었어요. 그리고 뭐 그 뒤에 샤크라나 디바 이런 뛰어난 가수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맞죠. 아, 뭐 음악의 신이라고 맞아요.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SM이나 JYP 이상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그 정도 역량이 있었던 음악인이에요, 이상민 씨가. 그게 그냥 자신이 그 그룹의 리더에다가 제작자에다가 데리고 있던
그룹들이 다 잘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패밀리 만들었잖아요. 브로스라고 해서 브로스라고. 한꺼번에 다 올라갔는데 네. 그들이 가요 프로그램에서 다 빠진다고 생각하면은요. SR이나 YG 패밀리들이 그냥 맞아요. 방송을 전체적으로 그냥 보이콧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예능 보면 많이 나오시는데 아이돌들이 나와서 예전에 뭐 이상민 알아 막 랩하시면서 하는데도 요즘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좌절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럼요. 음신이에요. 예. 저도 음악의 신 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휴가 갈 때 전세기를 빌린 적이 있대요. 전세기를 빌린 적이 있대요. 와, 대박이다, 야. 휴가 갈 때. 그 정도로 잘 됐었고. 그리고 이 저작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정산이 되게 막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십몇 년 전만 해도 전화해서 왜 이렇게 조금 줘요 하면 더 주고 그랬거든요. 진짜. 수상한데요? 하면 맞아요. 좀 더 드릴게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먹구구. 이때는 그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에 무려 1,500만 원가 들어왔어요. 저작권료만.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오픈 스포츠카의 이 주인공이. 그 차구나. 상위 1%. 예. 저도 제가 이상민 씨랑 같이 이제 회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민 씨가 되게 술을 마시면 수줍게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수줍게 조금씩 얘기를 풀어줘요. 그래 너무 재밌는데 그 당시에는 계열사를 포함해서 6개 회사를 거느린 대표였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대단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거 좀 기억이 나는 게 JYP 있잖아요. 지금 JYP 사옥이 매물로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부동산에서 이상민 씨 저거 한번 사봐라. 저거는 무조건 수익이 1년에 10에서 20%는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9억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상민 씨를 살 수는 있었지만 이 JYP 사옥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저 가만히 있어도 저 음반 제작해서도 1년에 20억 버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간 수액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했었던 게 지금 SM 건물의 길 건너편에 자기 이제 사무실을 차렸는데 월세가 지금 들어도 너무 세요. 당시 2,500만 원. 당시에? 당시 월세 2,500만 원. 그리고 안에 음반 기구 다 넣고 방음 세트 다 한다고 인테리어 등등에 든 비용이 11억이래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도 나갔죠. 건물을 사고도 남았죠.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듣고 아니 그 돈이면 사지. 맞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아유 저런. 근데 이렇게 성공한 프로듀서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신 건지. 이상민 씨가 무려 69억 8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직접 운영했던 음반 기획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 이후로 외식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씨는 지난 14년 동안 꾸준히 이제 방송 활동을 통해서 빚을 갚았는데 그런데 빚을 갚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채널에서 방송됐던 지니어스 게임에서 우승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자합이 되는 압류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촬영장에 방송국에 이제 이상민 씨가 이제 방송에 바빠지니까 이제 돈 좀 버나 보다 해서 채권자들이 녹화하는 중에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얼마나 방송 불안할까.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약간 코믹하게 많이 표현이 됐잖아요. 그 미우새 같은 방송 보니까 이제 몇몇 채권자들이 계속 힘내서 일하라고 막 그런 건강 관련 식품도 보내주고. 이상민 씨 감사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막 열심히 먹으면서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채권자들이랑 보기 드물게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사실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무조건 돈을 다 갚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이상민 씨가 조금 뭐랄까요 고마워서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이제 응원을 서로 이제 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방송에서 이미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집을 어느 정도 자신의 집을 좀 내어서 살게 해주기도 하고. 진짜요? 네, 채권자 집이었어요. 네. 고가의 뭐 옷이나 뭐 신발 같은 거는
뭐 건드리지도 않고 좀 오랜 시간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혼하게 되면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겠다라는 약속도 있을 정도로 많이 좀 좋게 지낸 것 같아요. 관계가 너무 좋아. 참 흔하지 않은 경우는 어렵죠. 예. 저도 방송을 보면서 저럴 수가 있나. 그러게요. 그리고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집이에요. 예. 이상민 씨가 공황장애 약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공황장애 전에 있었던 것이 알코올 중독 치료였어요. 이전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고 건강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받았었던 것이 알코올 중독 치료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김구라 씨를 통해서 본인이 공황장애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데 공황장애 약을 먹으려면 또 술을 마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이상민 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기 위해서 또 술을 또 계속 안 마시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술도 안 마신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 동대문을 같이 갔었는데 동대문 그 옷을 보러 근데 이상민 씨가 이 패션에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패셔니스타죠. 예, 근데 사지를 못하더라고요. 비싸서. 그래서 내가 야, 너 나 옷을 골라주면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형 그럼 계속해서 나하고 자기가 코디 예약해서 자기가 형 옷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일정 지불 찰 수 있냐 그래서 부담된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옷을 많이 골라줘서 나도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동대문에 가서. 그리고 우리 집 와가지고 옷을 형 이거 입어봐 옛날 옷인데 그러다가 거기서 달러가 나왔어요. 내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입었던 옷인데 거기에 달러가 있었던 거야. 100달러 넘게. 50만 원. 그걸로 나하고 한참 싸웠어요. 내가 갖겠다. 내가 자기가 발견했잖아. 어차피 형 모르고 살았을 돈인데 내놔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너무 당당하게 내놔라. 주지 그랬어요. 줬어요. 줬습니까? 그렇죠. 이상민 씨랑 회식했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앞에 앉아 계시던 김구라 씨가 이제 계산을 하시려고 카드를 딱 꺼냈는데 형 카드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간절했구나. 형 나는 이 카드가 너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들 오빠 제발 카드 꼭 언젠가 만드시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그거 돈을 굉장히 소중해요. 1,000원, 2,000원도 아끼는 거. 근데 그렇게 아껴가지고 빚 갚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예. 이상민 씨가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한 덕분에 현재 거의 빚을 이제 대부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2일에 방송된 J채널의 아는 형님에서 빚을 아직 다 갚은 건 아니지만 더 갚아야 하는데 모든 은행에서 압류는 해제됐다. 이제 원하는 은행에 갈 수가 있고 모든 통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혀서 멤버들의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게 원하는 은행에 갈 수 있다는 건요. 이제 1금융권에서 융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신용이 회복됐다는 건데 저는 이상민 씨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같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 한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회식을 겸해서 고깃집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스태프들,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다 이제 끝나갈 무렵 이상민 씨가 서서 자 하고 드는데 이상민 씨의 이름이 새겨진 카드였어요. 본인에게는 십수년 동안 갖지 못했던 너무너무 소중한 카드인데 그걸로 그 스태프들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밥을 사주는데 정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우와 이런 환호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다라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 고기를 얻어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홍대에서 먹었어요. 대단합니다. 예. 저도 아직 못 먹었는데. 나도 못 얻어 먹었는데. 괜히 한번 얻어먹고 싶네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 같이 또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고기 뷔페에서 소고기까지 나오는. 고부? 와. 나랑 안 하고 이상민 씨랑 고부에서 사주시고 뭐 앞으로 뭐 고기는 뭐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즘 또 의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상민 씨의 빚 청산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소식이 일부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줬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몇십억을 이렇게 갚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일반인 분들은 뭐 1억이나 몇 천만 원만 돼도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사실 이상민 씨가 그동안 몇 년 동안을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막 7, 8개, 많으면 9개, 10개도 닥치는 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프로그램을 수십 개를 했으니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번 모든 돈이 다 이 비청산으로 가는 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상민 씨가 저랑 해외 촬영을 잠깐 갔다 왔는데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약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 공황장애 약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아직도 그게 짓눌리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게 해서 빚을 다 갚아나가려고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믿고 기다려주고 했었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잘했다, 다시 출발해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요, 이상민 씨와 함께 빚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입니다. 제가 말하기가 좀. 누굴까요? 네. 저하고 아이고. 아주 친한 동료라서. 그런 건 알죠. 근데 빚에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엔 아이콘이었죠. 네. 네. 네, 빛 청산을 완료한 희망의 또 다른 빛의 아이콘 바로 윤정수 씨입니다. 네. 1992년 S채널을 통해서 데뷔를 한 다음에 정말 쉬지 않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했는데요. 그러다가 2002년부터 3년 연속으로 M채널 연예대상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왔던 대표적인 개그맨입니다. 아우, 물 먹게 되네요. 윤정수 씨 얘기가. 윤정수 씨는 정말 참 희한하게 뭐 이렇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그 캐릭터가 막 개구지인 것도 있지만 바른 소리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윤정수 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피디님이 이렇게 단상을 올려서 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바로 화를 내면서 내 키대로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박수홍 씨 다리를 벌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아니 내가 선배인데 나보고 다리를 벌리라고? 단상에 올라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존심이 또 있으니까.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아니 내가 당상에 한 번 올라가는 것보다 박성 씨 이렇게 다리 벌리는 게 훨씬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리를 쫙 보고 쫙 펴고 같이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윤정수 씨가 진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빚지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정말. 사람 잘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때는 바야흐로 2008년. 네, 윤정수 씨가 지인의 추천으로 한 제조회사에 2억 원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2억 원을 넣고 나서 투자금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냥 이제 현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까지 또 돈을 끌어와서 이 회사에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또 그렇다 쳐요. 근데 더 문제가 이 투자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6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 윤정수 씨가 이 과정에서 연대보증까지 서게 된 거예요. 아유, 선배님. 보증을 쓰면 안 되는데. 근데 한번 이 얘기하면 윤정수 씨가 싫어할 텐데 윤정수 씨는 뭐 그 사람을 믿고 회사에 투자하고 뭐 보증을 서주고 이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기 혐의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더라고요.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사기꾼들이 정수야, 그렇다니까요, 진짜. 정수야,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해라. 미워하고 연락 끊어라. 이제는 그랬더니 아니야 형 해줄 거야. 어이구야. 저 친구는 안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그때까지 가면 사람이 구석으로 몰리기 때문에 믿을 건 그 사기친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넣는 거야. 더. 이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겠죠. 면회를 가고 뭘 해다 주고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가 해결해 줄 줄 알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무렁텅이에 빠졌군요. 심지어 집 앞에 차압딱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법원에서 송고장이 와서 차압딱지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무려
100개가 넘는 딱지가 붙였다고 합니다. 네, 2011년도에는 이 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는 좀 특별한 곳이었어요. 이 윤정수 씨가 데뷔 20년 만에 어머님을 위해서 마련했던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굉장히 본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정말 처참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방 인테리어하고 막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돌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 이제 너무 편하게 엄마가 이거 누르면 바로 우리 방에 연락이 저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가 이제 문 여닫는 거 힘드시지 않게 뭐 하고 뭐 그 집을 뭐 인테리어 하는데 뭐 몇 년, 2년인가를 막 구상하더라고요. 막. 엄청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게 공을 들인 집인데 그냥 그러면서도 참 성격 참 희한해 윤정수 씨. 아 형,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이 얘기를 달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소중한 집이었는데도요,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남는 빚이 무려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3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개인 파산도 그냥 가서 서류 하나 덜렁 접수하는 게 아니라요, 그 비용이 들거든요. 이 비용조차 없어서 빌려야 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와, 진짜 힘들었구나, 이때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윤정수 씨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 발로 뛰었는데요. 매일같이 잡히는 대로 행사도 하고 또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 디제잉이나 뭐 이런 행사를 하루에 뭐 6개씩 뭐 이렇게 하면서 아픈 어머니를 돌보면서 잘 이겨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윤정수 씨는 정말 효자예요. 효자죠.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김숙 씨하고 그 촬영하는 그 방송할 때도 어머니를 계속 집에서 돌봤어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그 부탁을 해서 어머니 휠체어 해가지고 그 다른 곳에 모시고 촬영하고 촬영 끝나면 어머니 다시 모시고 와서 윤정수 씨가 돌보고 엄청 정말 효자 옆에서 보면서도 아 진짜 뭐 흔치 않은 효자다. 예, 저런 마음이니까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2016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재계의 아이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도전 홍보대사로 재도전도 홍보대사가 있어요. 따봉이 되기도 했어요. 도전도 홍보대사가 있고 재도전도 홍보대사가 재도전 있나요? 홍보대사 멋지죠. 그래서 개인 파산 신청 후에 이제 빚을 모두 다 갚은 거죠. 네네. 그래서 신용 등급도 회복을 해서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파산의 아이콘이었던 윤정수 씨가 이제 재기의 아이콘이 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빚을 모두 갚아낸 윤정수 씨. 바람처럼 진정한 재계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예. 스타들은 잘 꾸며지고 밝은 모습만 대중에게 보여주는데요. 화려해 보이는 스타 중에는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분 이야기를 하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여러분 손수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아, 이분은 바로 M채널 드라마 파스타, 골든타임, 그리고 T채널 드라마 미생에서 엄청난 연기력으로 사랑을 받았던 무려 25년 만에 첫 주연을 따내신 배우 이성민 씨입니다. 예, 25년 만에 첫 주연이 맡기까지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성민 씨는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시죠. 연극 무대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배우인데요. 좀 특이한 게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던 분이 아니라 대구에서 연극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스타트가 대구였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이성민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서 꿈을 접게 돼요. 그래서 영주에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거리에서 그 영주에 있는 극단의 포스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고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극 배우가 되게 된 거죠. 배고픈 연극 배우가 된 거죠. 만약에 이성민 씨가 그때 그 꿈을 포기했더라면 지금 너무 많은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지금의 이성민 씨를 못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영주에서 연극을 하다가 한 연출자분을 알게 됐대요. 근데 이 연출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댁으로 오면 내가 밥을 먹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 제대 일주일 후에 7만 원을 들고 그렇게 대구의 영국 무대로 진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밥을 준다고 했으면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못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그 이성민 씨를 그 대구로 오라고 한 그 연출자가 쪽방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성민 씨에게 그 쪽방을 하나 제공했는데 그 쪽방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유. 그리고 쪽방에 창문이 있는데 그 모기장이 없어갖고 모기들이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뭐 가재 도구가 없어서 오로지 있는 게 뭐 커피보트 하나, 대본 하나 이게 다였다고 합니다. 네. 하루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커피 프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 프림을 넣고 마가린 한 조각을 넣고 설탕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커피 프림 죽인데 근데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시 이성민 씨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최악의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느끼한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또 한 번은 그 떡볶이 1,000원어치를 사면서 국물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그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셨더니 밤새 속이 쓰리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빈속에 먹으니까. 네. 저도 근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네? 저는 이제 거의 20살 때 네. 부산으로 와라. 부산으로 와라. 누가요? 누가요? 그 인터넷에서 만난 분인데 힙합 사이트에서 왜 오라고 믿는다니까. 부산에 클럽을 아주 크게 차려가지고 할 건데 너 월급 나오고 밥 주고 옷도 사주고 집도 해주겠다. 다 제공할 테니까 몸만 와라 해서 진짜 다 저희가 그때 한 4명 정도 내려갔어요. 집을 다 싸주고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라면만. 라면만 거의 1년 반. 지금 월급도 안 주고. 월급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착취. 라면만 진짜 받은 거예요, 라면만? 라면이랑 그냥 집도 이제 거의 옥탑이었는데 보일러 한 번도 된 적 없고. 겨울에도 보일러가 패딩 2개씩 입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매번 당하는 거 보면 슬리피쉬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믿어. 사주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취업 사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또 형 동생으로 다가와요.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도 똑같은 일들을 계속 겪었는데 형 동생으로 다가와요. 추측을 하자면 저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정말 배고프고 그런데 단 하나가 있었어요. 무대를 설 수 있었어요. 거기서 1년 반, 2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오로지 그냥 공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민 씨도 그냥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버텨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운명은 만나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힘드신 상황에서 결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그 와이프분이 좀 집안 환경이 좋다거나 그러셨나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 게요. 일단 안무가로 당시 예고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는요. 단돈 200만 원을 갖고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경주로 다녀왔는데 그 흔한 웨딩 사진조차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이 연애를 처음에 했었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혼은 3년 있다가 하자라고 했대요. 3년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가오는데 연애 1년이 지나자 그래서인지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서로 인사 안 드리냐고. 근데 이 말을 한 거는 저는 여자분이 먼저 결혼을 하자라는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이성민 씨와 아내분이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분이 이성민 씨를 많이 사랑해가지고 약간 리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드는데요. 나중에 아내한테 나를 뭘 믿고 결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내가 2글자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사랑? 그냥. 근데 여기 그냥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좋아할 때 나오는 대답인 것 같아요. 보통 왜 옛날에 그 이성 친구 사귈 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내가 왜 왜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대부분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너라서라는 게 포함이 돼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 좋다라는 의미죠, 네. 다. 맞아.
지금 이 이성민 씨 와이프분도 이 그냥 한마디에 당신이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아닙니까? 아 무슨 소리예요? 왜 이제 와장창 다 깨요? 어쨌든 결혼 당시에 이제 이성민 씨가 극단 생활하면서 월급으로 60에서 70만 원 정도 받았고 예고 강사 이 아내분하고 돈을 합치면 어느 정도 생활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정답. 보증? 보증. 에이, 또? 설마. 보증. 안 돼, 안 돼요. 결혼하자마자. 아이 때문에. 아이. 그렇죠. 결혼하면 생기는 거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성민 씨의 수입만으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졌다고 해요. 아내가 일을 못하니까. 예. 나중에 그 이성민 씨가 말하기를 아내 임신 소식에 정말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임신될 줄 몰랐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그 딸한테 넌 진짜 실수로 낳았다라고 얘기도 하신답니다. 농담이지만. 네. 네,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성민 씨가 이제 정말 배우로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35살에 혼자 그 서울 대학로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로는 연극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민 씨에게는 대구에 있었으니까 메이저 리그로 이제 진출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럼 아내분이랑 딸은 대구에 두고 혼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해준 이 아내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보살입니다. 보살이에요. 예. 한창 육아할 때였을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간다고 이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민 씨가 이렇게 서울에 혼자 올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더 힘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어쩔 수 없는 아내분도 선택. 네. 그렇게 좀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대학로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와 딸이 있는 대구로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마다 용돈 10만 원 정도를 아내한테 받아서 또 올라오셔서 그걸로 생활하셨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아내는요, 이런 생활고 속에서도 연극 그만두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더욱더 이성민 씨가 미안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이거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그러니까 건데. 대배우 뒤에 위대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빨리 때려치고 이래 이렇게 해. 그러니까 분명히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 아내는 돈 안 되는 거 그만하라고 혼냈을 텐데.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지은수 씨는 그 2년 반 동안 일라이가 노는 동안 아이나 이게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기를 낳고 50일 만에 20kg를 빼고 다시 모델을 했습니다. 같은 입장이네요. 예. 일라 씨가 미국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내줘야죠. 미국에서 네,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이 사람이. 이제는 비행기값 저보고 자꾸 대라 그러면서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현수 씨 지인이었으면 아니요 언니가 지금 애를 낳은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붕괴했을 거예요. 아마 이성민 씨 지인들도 다들 그랬을걸요.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잘 잘 돼서.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잖아요. 이분이 잘 될지 안 될지 재능이 있다는 건 알더라도. 근데 이제 막 다 속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성민 씨도 뭐 아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겠죠. 좀 생활이 불안하니까 뭐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이런 것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만요? 그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그 회사 번호를 늘 마음에 품고 마음에만요? 다니셨다고. 전화를 걸진 않았나 보네요. 번호를 마음에 품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언제든 내가 여차하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은 그 아내하고 딸이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딸이 고기를 좋아하지만 사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1,500원짜리 대패 삼겹살을 사줬다고 합니다. 예, 그때 정말 미안했다고. 아빠들 마음이 그럴 거예요. 저도 역시 뭐 제 아들한테 뭐 못 사주는 그 마음은 정말 찢어지죠, 정말로. 예. 저는 이게 먹는 건 아닌데 그런 적은 있어요. 그 동요를 차에서 틀어주는데 보통은 월 정액제를 끊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끝나고 나면 1분 미리 듣기만 되거든요. 애가 동요를 딱 부르는데 1분에 딱 끊겨요. 그럼 애가 6살짜리 딸이 아빠 돈 없어? 딱 얘기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슴 아빠가 빨리 충전할게 그랬더니 없으면 내가 줄게. 그러는 얘가 자기 동전통이 있어요. 자기 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좀 짠해요. 이게 그래서 그거죠. 돈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가 뭔가를 하다가 그로 인해서 얘가 우리 집에서 이게 안 됐구나라고 결핍을 느끼게 했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기라는 한 우물을 꾸준히 판 결과 M채널에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작품에서 드디어 첫 주연을 맡게 됐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승승장구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이제 쭉 한 길만 본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 모르는 사이지만 기분이 좋고 멋지십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이성민 씨 제가 봤을 때도 뭐 첫째가 재능이고 두 번째가 인내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꿈을 위해서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뭐 기다리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실력이잖아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적지 않은 세월, 생활고와 자신과의 싸움을 버텨내야 했던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만큼 정말 오래오래 사랑받는 대배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성민 씨처럼 정상급 배우로 우뚝 선 중년 배우들 중에도 데뷔하고 나서도 생활고를 겪었던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주인공인가요? 아이고. 김정원 씨는 데뷔하자마자 스타 아닙니까? 그러게요. 김정난 씨도 보이고요. 김호진 씨, 노혜연이 씨. 거의 신인 때부터 스타였는데. 이분들은 겪었어요? 시작부터 스타덤에 올랐던 분들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막 처음에 스타들은 아니었나요? 그죠. 하이틴 스타였잖아요. 거의 네, 데뷔하면서부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공통점? 예. 공통점? 이분들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알죠? KBS 몇 기더라? 저기 나하고 같은 기스예요, 거의. 같이 들어온. 예. 13기인가? 예. 그러니까 나는 개그맨 고회에 들어갔고 고회에 뽑힌 분들이에요. 거의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이병헌 씨, 김정란 씨, 그리고 맞아, 김호진 맞아, 씨, 맞아. 노현희 씨의 공통점은 이 K채널 공채 탤런트 14기예요. 14기인데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배우는 이분들과 동기였지만 혼자 무명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뒤늦게 좀 빛을 본 케이스인데요. 바로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분, 바로 배우 손현주 씨입니다. 손현주 씨가. 네, 정말 좋아하는 배우신데 네. 사실 그 전에는 가족국에서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캐릭터를 많이 맡으셨다가 드라마 추적자나 영화 숨바꼭질 이후에 이제 뭔가 묵직하고 정말 미스터리 스릴러물에서 활약하는 뭐 성굵은 연기를 보이면서 믿고 보는 배우, 밑배 중에 한 명이 됐죠. 근데 손현주 씨는 어떤 장르의 스타일의 연기도 뭔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는 이렇게 명품 배우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생각보다 무명 시절이 많이 길었었나 봐요. 일단 1991년 K채널 공채 탤런트 14기로 데뷔를 했는데 동기였던 이병헌 씨는 바로 주연을 맡고 승승장구하는 반면 본인은 이런 무명 생활이 길어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스텝 일, 조명도 나르고 이걸 도와주면서 단역을 조금 겨우겨우 구해서 일을 하면서 연기 경력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탤런트들을 거의 뭐 10명 가까이 뽑았었어요. 제 기억에 그 동기들이 꽤 많았던 걸로. 근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처음부터 바로 빛을 발하는 친구들은 한두 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그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더 크겠죠. 네, 사실 국제 탤런트 출신이잖아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떨어졌죠, 아쉽게. 최종까지 갔다가? 저는 최종에서, 그때? 네, 최종에서 떨어져서. 저 때? 네, M본부 때. M본부. 그래서 저는 이제- M본부 때. 네, 그때 그래서 뭐. 몇 년도예요, 그게? 5년도? 네, 5년 정도에서. 뭐 그때는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부러웠고. 김정은 씨, 김승수 씨, 다 제 동기였거든요. 그 기수가? 네, 그래서 잘 나가는 김정은 씨 보면서, 와, 김정은 씨 정말 드디어 대스타가 됐구나, 막 박수도 쳐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군요. 예. 손현주
손현주 씨가 되게 놀라운 게 얼굴이 알려진 뒤에도 나이트클럽 밤무대 행사를 뛰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얼굴이 알려진 뒤에, 그러니까 그 1996년에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주정남이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였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알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안 돼, 이거 나이 나와. 모르겠어요. 아는 게 보고 슬프네요. 싶은 그대여. 이 노래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음이 그게 맞나요? 기타 치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이때 이제 빛을 본 거죠. 그래요. 이 노래가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앨범이 40만 장이나 팔렸거든요. 네네. 10만 장. 네. 손현주 씨에게는 이 노래가 정말 효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노래를 딱 알려지고 나서 많은 업소부터 해서 행사장에서 막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때 행사장에 가면은 안녕하세요 손현주입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주정남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함께 무대 섰던 분이 뭐 설운도 씨, 조항조 씨, 혜은이 씨, 방실이 씨였다고 합니다. 톱가수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사이에서 그 당시 행사한 거예요? 톱가수 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인기가 아까 밀리지 않았어요. 예. 다만 슬픈 건 뭐냐? 이분은 배우인데. 배우인데 배우 손현주입니다가 맞아. 아니고 작품 속 배역인 주정남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 요게 좀 슬픈 거지. 일단 뭐 어떻습니까? 본인의 삶은 굉장히 윤택해지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데 생활고 때문에 그 무대에 쓰신 거죠. 그렇죠. 그 얘기구나. 네, 그렇게 주로 조연 역을 맡았던 손현주 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05년 대박났던 드라마죠. 장밋빛 인생이었어요. 이거는 뭐 레전드죠. 최진실 씨와 부부로 호흡을 맞췄는데 정말 손현주 씨가 세상 나쁜 남편으로 불륜남으로 불륜남으로 등장하는데 이 나와서. 드라마가 시청률이 진짜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손현주 씨가 전국에서 욕을 먹으면서 그 욕과 함께 인지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S채널의 추적자. 추적자 이때 정말 연기가 진짜 최고였거든요. 네, 이 추적자라는 드라마는요, 사실 편성이 안 돼가지고 표류하던 작품이었어요. 당시 유아인 씨가 나오던 패션왕이라는 작품이 끝난 다음에 그 후속작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던 작품이 엎어지고 또 하나 작품을 준비하던 거는 다른 방송사에 편성이 되니까는 솔직히 말해 땜빵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이야 손현주 김상중이지 그 당시 손현주 김상중이 미니 시리즈, 주중 미니 시리즈의 주인공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되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으면서 그해 연기 대상까지 휩쓸면서 손현주 씨의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큰 사랑을 얻었고 결국 연기 대상까지 그 해에 수상하게 되는데 이제 당시에 지금도 어딘가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개미들과 이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다라고 희상소감을 말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네. 참 좋으신 선배예요. 항상 후배들 챙겨주는데 본인이 좀 힘든 기간이 길었던 만큼 후배들 사랑이 남다른데 항상 후배 연기자들의 연락처하고 프로필을 사진 속에다가 휴대폰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는 감독들한테 추천도 하고 그래서 또 연기를 시작한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선배님이세요. 네네. 자,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는 손현주 씨, 앞으로도 좋은 연기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생활고 때문에 대표작 개봉 전날까지 막노동을 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생활고 때문에 대표작 개봉 전날까지 막노동을 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우 김성균 씨입니다. 이야, 김성균 씨가. 네, 연극 배우로 10년 동안 활동을 하던 김성균 씨, 2012년도에 드디어 이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래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
승부심이 때문에 나왔군요. 자, 들어가자! 이거 아니에요. 네,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범죄와의 전쟁에 나왔었는데 당시 하정우 씨가 조폭 보스로 등장을 하는데 김성균 씨가 이 하정우 씨의 오른팔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등장하고 이 영화가 이제 상영, 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관계자들이 다들 저 조폭 어디서 데리고 왔나? 저 연기 너무 잘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대를 반영한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2대8 가르마를 하고 약간 장발의 머리에 약간 사각턱에 약간 매서운 눈빛에 은색 양복을 입고 웃음기 없이 네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이런 대화를 하는 것들이 정말 미친 존재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싱크로율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성균 씨를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던 건 2013년에 출연한 T채널의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1994가 아닐까 싶은데 노안 외모의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귀요미 신입생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이래 맛있어도 되는 게가. 심지어 20살 친구들보다 2살 더 어린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18살이었던 컨셉인데 말도 안 되죠. 맞아요. 근데 굉장히 어울려서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정말 김성균 씨라는 존재를 알렸죠. 귀염졌어요 그때. 네. 그런데 김성균 씨 범죄와의 전쟁 흥행으로 단번에 충무로의 블루칩이 됐지만 네. 무명 시절에는 정말 눈물겨운 생활교를 겪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무명 시절에 아기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했었어요. 범죄와의 전쟁 개봉 당시에는 이미 아기 아빠인 상태였는데 좀 워낙 부부가 긍정적인 편이라서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없이 살아도 되게 재밌게 살았대요. 근데 하지만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막 돈 되는 일은 그때 당시에 뭐 닥치는 대로 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막노동까지 하신 거구나. 네, 그래서 뭐 새벽에 막노동도 하고 시멘트도 바르고 뭐 밤에는 성인극을 하고 낮에는 아동극을 하면서 뭐 또 아동극에서 뭐 두더지, 거북이 뭐 1인 5역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반지에 오래 살았고 정말 와 서울에 이런 달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집에 살았대서 제가 아니 그럼 지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아파트 산대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했냐 하니까 임대 아파트, 서민 임대 아파트 조건이 나왔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지인이 너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어. 넣어봐 했는데 정말 됐대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당시에 얘기했던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연기를 김성균 씨는 포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 범죄와의 전쟁 출연이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본 게 바로 범죄와의 전쟁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균 씨가 항상 오디션을 볼 때 너무 잘해야지 하는 마음에 본번이 이제 힘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낙방을 한 거죠. 근데 아예 이번 오디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져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오디션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캐스팅이 된 겁니다. 영화라는 게 이 촬영을 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거고. 맞아요. 그리고 촬영을 한다고 뭐 출연료가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방송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영화 촬영을 하면서 또 생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김성균 씨가 힘들긴 힘들었어요. 촬영하면서도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했고 또 택배 기사도 했다고 해요. 택배 그 상하차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것도 했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택배 아르바이트가 하루에 이제 일당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인데 심지어 영화 개봉 전날에도 역시 택배 기사와 공사 현장에서 돈을 날랐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함께하기 정말 어려웠을 어렵죠.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정말 고생하셨는데 네.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4만 원을 벌어온다면 사실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버는 돈이니까. 그래서 더 슬플 것 같아요. 뭐라고 할 수는 힘들지. 없겠지. 예. 근데 이게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면 절대 안 되는데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이상하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랑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네네네. 예,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뒤늦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공이 깊어서 한번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면 쉽게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김성균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영화 신의 한 수 개봉을 했고 또 싱크홀이라고 차승원, 이광수 씨랑 출연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처럼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꿈을 위해 노력해서 빛나는 결실을 맺은 스타들이 있는 반면 날 때부터 어려웠던 환경을 딛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스타들도 있죠. 얼마면 돼? 얼마면 살 수 있더래요? 강원도 출신의 조각미남 원빈 씨입니다. 왜 뜸을 들이나 했어 나는 원빈 씨 부끄럽네요. 얘기할 때. 네, 이분 얘기를 하니까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요. 이 원빈 씨는 1977년에 강원도 정선에서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우라지 들어보셨죠? 그 아니, 지역이에요. 네, 그 원빈 씨 아버지가 그곳에서 약 20년간 광부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빈 씨는 어릴 때부터 좀 외로움을 좀 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해가 뜨자마자 밖에 나가서 산가들에서 일을 하셨고 또 부모님이 나가자마자 형하고 누나도 역시 학교에 가서 홀로 집을 지켰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어린 원빈 씨 시간은 남아 돌고 하고 싶은 건 많고 근데 용돈은 부족했던 원빈 씨 정선에서 할 수 있었던 알바 아닌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정선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린 시절에 오미자를 캐고 더덕을 캐서 뱀을 잡아서 이걸 장터에 팔아서 원빈 씨가요? 원빈 씨가 작은 뱀이면 맛있을 것 같아요. 다 살 수 있어요. 아니, 좀 맛있다고요? 대견하지 않아요? 그렇게 스스로 대단하네요.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캐서 나가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했다라는 게 얼굴도 잘생겼는데 그렇게 기특하기도 했군요. 그래요. 원빈 씨가 정말 이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짜장면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었다고 해요. 와. 네, 이 배우 신현준 씨가 밝힌 일화인데요. 예전에 그 필러들의 수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촬영을 할 때 중국 음식을 다 같이 시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인 원빈 씨가 막 세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장진 감독이 원빈 씨한테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배달원인 줄 착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스냅이. 근데 그때가 이제 가을 동화로 큰 인기를 얻은 직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빈 씨가 막내가 세팅하고 원빈 씨한테 있으니까. 농담했는데 그냥 농담할 이게 뺄 때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세팅하고 막 딱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뜯고 막 이런 게. 아니 그럼 문을 열었는데 배달원이 원빈 짜장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원빈 씨는 정말 성격도 너무 쿨한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요. 저 진짜 배달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뭘 이거를 받아줬다고 성격이 쿨하고 그게 좋은 겁니까? 원빈 얼굴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로 화를 냅니까? 지금 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저기 그만하세요. 남자들이란. 아이고. 뭐라고요? 자, 진짜 말하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진짜 이거 너무하네. 어차피 혼자 가세요. 죄송해요. 근데 원빈 씨가 아무리 그렇게 잘생겨도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길거리 캐스팅이나 이런 것도 기회가 좀 이렇게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맨손 성공신화 들어보셨죠? 네. 원빈 씨는 맨얼굴 성공신화입니다. 맨 얼굴? 네, 1995년도에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이 상황에서 원빈 씨가 상경을 하게 돼요. 광명에 살고 있는 큰 누나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이때 시흥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빈 씨가 또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잖아요. 근데 정비 공장에 갔더니 또래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붙일 사람도 없고 좀 이 생활 자체가 약간 고단하고 힘들어지던 와중에 탈출을 꿈꿀 때 신문에서 어떠한 문구를 보게 돼요. 신인 탤런트 모집 광고. 내가 갈 길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바로 이거야 싶어서 막내 누나에게 말을 했더니 반응이 정말 재밌었어요. 조진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가족이 제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생각했을 땐 우리 김도진은 그냥 여러 사람들 속에 그냥 하나일 뿐. 그러니까 익숙해졌나 봐. 네, 그렇죠. 얼굴이 집에서 늘 보는 얼굴이니까. 너는 연예인이라고
사랑이라기보다 동네 미남이다 뭐 이런 마음인가? 이해가 안 사실 가네요. 원빈이란 이름에 어울리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원빈이라고 해보세요, 이름이. 욕을 하신 잘 어울리지 않아? 이태원 원빈. 공고를 봤던 원빈 씨 바로 옷장 문을 열고 가장 그럴듯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 집 근처에 그 빨간 벽돌이 있는 담장이 있었대요. 거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맨 얼굴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탤런트 응시하는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스튜디오에서 수백만 원 들여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원빈 씨는 이렇게 자신을 막 함부로 대하면서 사진을 촬영을 했던 모르니까.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네요. 왜 궁금해요. 이 사진이 드디어 일을 만듭니다. 네. 뭐 이때 찍은 사진을 붙여서 낸 서류 통과, 면접, 딱딱딱 통과. 프리패스. 네, 그래서 탤런트 모집 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바로 합격이네요. 그냥. 네. 우여곡절 끝에 스타가 된 원빈 씨 데뷔 이후로도 지극한 효심을 나타내면서 연예계 대표 효자 스타로 좀 불려왔죠. 네, 정말 효자입니다. 이런 아들 갖고 싶어요. 이 스타가 된 뒤에 그 부모님한테 그 동네 땅도 많이 사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 부모님 두 분이 농사를 짓기에는 그 땅이 너무 커서 이 이웃들한테 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4년 개봉한 영화 우리 형 이제 당시에 시사회를 고향 그 강원도 정선에서 했대요. 근데 보통 시사회는 이제 큰 도시 서울이라든지 이제 대도시에서 하기 마련인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좀 배려해서 원빈 씨는 정선에서 특별하게 시사회를 한 거죠. 오시라고. 그래요. 효자 많네요. 네. 그런데 원빈 씨가 집을 일으킨 것만 아니라 정말로 집을 세우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원빈 씨가 2008년에 정선에 세상에 하나뿐인 집을 지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했는데 이게 바로 루트하우스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집은 원빈 씨가 유명한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서 지은 집인데 이 집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갖고 2008년 한국 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독특하죠. 예. 독특해. 상 받을 만하네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너무 예쁘죠. 이 집을 설계할 때요, 원빈 씨가 그 건축사 사무소에 유년 시절 살았던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쉽지 않은 주문을 했는데 그 집을 보면은요, 본인의 그런 건축 철학이 들어갔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집의 컨셉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모던하고 정통을 좀 섞은 느낌인데 일단 원빈 씨의 요청에 따라서 외관은 좀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꾸몄는데 이 내부를 살펴보면은 부엌 같은 경우는 전통 부엌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사랑방이 있는데 이 사랑방의 난방은 이 부뚜막에서 나무를 떼는 방식으로 난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에도 좋은 집을 만든 거죠. 그냥 돈을 벌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본인이 다 구상을 해서 지어서 이렇게 선물해드리기 쉽지 않은데 배려가 참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은 스타들의 쩐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솔깃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